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제 이상으로, 이상인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1988년이죠. 바로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그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하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제 뒤에 사진 영상에 보이는 그 지강헌 씨 등 그 여러 명이 그 영등포 교도소에서 그 아마 공주교도소인가요? 그쪽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그 탈주를 해서 서울에 잔입을 해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몇 명 잡히고, 그런데 이제 최후에 이제 4명인가요? 지강헌 씨 포함해서 4명인가 5명인가? 그 서울 어디에 그 가정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인질극을 벌이면서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지강헌 씨도 이제 사망을 하고, 아마 한 사람만 이제 그 남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언론도 그렇고 뭐 정부 당국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들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들이 도망갈 것으로 그 예상되는 그런 어떤 뭐 지역들이라든가 그쪽 뭐 주민들은 정말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아예 사회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강헌 씨가 이 사진 영상에 나오는 그 집에서 그 집 가족들을 인질로 잡으면서 이렇게 경찰과 대치하면서 그 와중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돈 있는 사람은 뭐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뭐 유죄가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아무튼 이 지강헌 씨의 이 얘기가 상당히 좀 어필이 됐었습니다. 그때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배경,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밝히기로는 그거죠. 뭐 자신들은 물론 뭐 또 변명이 되겠지만, 아무튼 자신들은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뭐 그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떤 그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 오히려 그때 당시 이제 정경환 씨,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동생이죠. 그 사람은 정말 그 몇 수십억 횡령을 했는데도 오히려 아주 약하게 솜방망이 처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근거로 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사회적으로 또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예. 저도 뭐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이 얼토당토 아닌 얘기다라고 과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이른바 경찰, 검찰, 이런 수사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과연 엄정하게, 공평하게 수사권을 행사를 했느냐? 뭐 법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재판권을 행사를 했느냐? 소위 가진 자들에게는 관용을 크게 베풀고,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엄한 좋게 말하면 뭐 엄중한 수사권 또는 재판권을 행사를 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예, 그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저는 직간접적으로 또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뱉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헛소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전무죄 그 이야기를 제가 왜 오늘 꺼냈느냐 하면, 바로 어제 정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이것을 보고 지강헌 씨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말이 떠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관련 정부가 발표한 그 권력기관 개편안이 이제 뭐 예정대로 추진이 되겠죠. 그러면 과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상황을 해소시키고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저는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그 권력기관 개편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점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앞서서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다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고요. 지난해 말에 12월 달에. 그래서 이은 이제 후속 조치로서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제 관련 그 방안을 지금 이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보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제 대폭 축소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이제 한정을 하고, 공직자 수사도 4급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5급 그 이하 이제 수사를 전담을 하고, 검찰은 공직자 수사로서는 4급 이상 제한하고. 근데 이제 조만간 또 출범할 이 공수처가 또 이제 3급 이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은 4급 공직자 수사만 하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뇌물수수 사건도 3천만 원 이상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더 큰 것은 이제 아마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경이 어떤 뭐 서로 이견을 보였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 절차를 뭐 두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거 경찰로 넘긴다 라는 것이죠. 이거에 따르면 결국은 이제 검찰은 정말 상당히 제한된 수사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경찰이 상당한 어떤 권력 기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찬반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 정부의 이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반대하실 텐데요. 그냥 문재인 정권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무조건 뭐 문재인 정권이 했기 때문에 반대다. 그거는 말 그대로 진영 논리에 빠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어떤 그런 가치 원칙에 의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런 원칙과 어떤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참고로 어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약간 비판하는 그런 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러면 형 정권을 두둔하는 것이냐, 편든다는 것이냐,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뢰되는 얘기지만 상당히 세상을 좁게 보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아주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거다. 그러니까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분법적으로 보신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다고 해서 현 정권 편을 든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지금 권력 심층부에 뭔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윤석열 총장 편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 편을 들어야 문정권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옹호하지 않으면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런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보지는 않고요. 과연 그것이 원칙, 어떤 원칙, 권력 분립,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인권 보장. 다시 말하면 권력기관의 어떤 비대화, 특정 권력기관에게 기관이 비대화지는 그것은 그런 권력의 감시 견제,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는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원칙에서 이 권력기관 개편안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 권력기관 개편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식을 더 강하게 하고 그런 상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아니, 저는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그래도 경찰보다는 검찰이, 물론 지금도 일부 정치 검사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또는 그에 따른 어떤 공정성, 공평성, 이것이 이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경찰보다는 검찰이 그런 정치 권력에 그래도 저항하는 그런 저항심, 저항력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법무부의 독립외청이고, 그러나 경찰은 행정부의 하나의 청에 불과하는 것이죠. 예. 그런 정치적 영향력,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찰은 권력에 아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권력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진 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고개를 숙인다고 할까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의 경찰들이 정말 개과천선해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다시 말하면 그런 경찰이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면 모를까?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찰에게 이러한 수사권 강화, 권력을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의 예속이 돼서 편파적으로 그런 정치 사건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수사권을 남용을 하고 또 이른바 기득권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수사권을 남용한다기보다는 수사권을 잘못 쓰는 그런 일들을 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검찰은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경찰보다는 낫거든요. 예. 그러나 그러한 다시 말하면 이런 권력기관들은 상호, 감시,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보면 경찰에게 너무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 쏠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자살당했다고 생각하는 현 집권 세력의 그 검찰에 대한 어떤 증오심, 그것이 이번 권력기관 개편안의 한 이유 내지 뭐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동기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지만, 그래서 저는 더욱더 뭐라 그럴까요? 이런 권력기관 개편을 추진하는 현 정권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오심으로 이런 중요한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그리고 사법의 공정성을 기해야 할 이 권력기관 개편을 그런 증오심의 바탕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요. 여기에 그냥 부안내동에서 말은 검찰개혁이죠. 이런 검찰개혁 그것 이름에 취해서 부안내동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겉으로는 검찰개혁이죠. 이 검찰개혁에 그냥 환호작약하는 일부 국민들도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좀 뭐랄까요,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이 우리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것이 인정이 돼서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